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둠의 편성과 또 운영과 또 평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을 편성하는 것은 사회과의 수업에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둠을 편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 혹은 편성된 모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 또는 모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도를 해야 되는지, 평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을 한번 말해 볼까요? 오늘은 모둠 운영과 모둠 평가 방안 등 모둠 활동에서 궁금한 점이 무엇인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모둠 편성 부문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사로서 모둠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모둠을 편성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둠 구성 시 무엇을 고려해서 구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모둠 활동을 위한 모둠 편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토론 수업이나 협동학습이나 조별 활동에서 혹은 브레인스토밍 활동에서 등 수업 모형이나 수업 기법에 따라 모둠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다문화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둠 활동의 경우 어떤 것에 유의해서 지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모둠 활동 운영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수업 진행 중에 모둠별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무임승차자나 모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둠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역량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둠 발표 부분입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모둠 활동 후 내용을 큰 종이에 정리하는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둠 활동 후 발표자는 누가 맡아야 하는가? 또 다양한 학생들에게 발표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모둠 활동 발표를 진행할 때 각 모둠 발표 때마다 정리를 해줘야 하는지 또 모든 결과를 어떻게 종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둠 활동 평가 부분입니다. 12번째 질문입니다. 모둠 활동 후 모둠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모둠 활동 시 모둠 내에서 구성원들이 활동한 정도는 맡은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각각의 차이가 나는 항목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모둠 활동 후 모둠 간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15번째 질문입니다. 모둠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학생이 모둠 활동에 관해서 궁금한 점을 다양하게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궁금한 점을 참고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둠 활동을 우리는 왜 형성하게 될까요? 모둠은 사회과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업 기법입니다. 모둠을 형성하게 되면 모둠 내 학생들끼리는 근접 발달 영역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잘하는 학생들과 또 중간인 학생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모둠의 결과물이 개인이 노력하는 과정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러한 협동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인성의 발달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둠 활동 과정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수행할 때보다는 학습 과정을 놀이로 인식하게 되면서 훨씬 더 흥미있게 수업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으로 모둠 활동을 수업의 과정에서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 모둠 활동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둠 책상의 경우에 학생들이 바라보는 것은 앞에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로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자기 모둠 내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간의 대화가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게 되겠죠. 그 결과 이렇게 모둠 활동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둠 활동 결과물을 발표함으로써 모둠에서 무슨 논의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모둠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을 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업 주제나 수업 활동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유롭게 모둠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책상 주변의 학생들끼리 돌려앉아서 모여서 편리하게 모둠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강의 문답법으로 진행을 하다가 사이사이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경우에 가까이 앉은 학생들끼리 편하게 이렇게 모둠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홀수줄에 앉은 학생들이 마주보고 그 뒷줄에 앉은 짝수줄의 학생들과 이렇게 한 모둠을 구성해서 모둠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업에서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수업이나 토론 수업이나 또는 짝토론이나 모둠 토론 등의 다양한 수업에서도 접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 한번 살펴봅시다. 희망자끼리 모둠을 편성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의 과제를 탐구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 이렇게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조를 보통 편성하게 되는데 자기 그 친구 관계, 동료 관계, 희망자, 서로 마음이 맞는 친구들끼리 모둠을 먼저 편성하게 한 뒤에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서로 편안한 관계를 선호하는 학생들끼리 모둠을 편성하게 할 경우에는 서로 래포가 사전에 형성되어 있어서 인간관계가 좀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과제 활동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 희망자끼리 모둠을 편성하게 할 경우에는 또 모둠 내에 편입이 되지 못하는 소수의 소외되는 학생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도 적절한 위치에 모둠 내에 편입될 수 있도록 배정을 해주는 교사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희망자끼리 모둠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주제를 선정해서 창의적으로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둠 활동도 주제의 성격에 따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친한 친구끼리, 편한 사이끼리 모둠을 형성하게 하는 이러한 모둠 활동은 모의 재판이라든지 혹은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모둠마다 조장을 먼저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모둠마다 리더십을 갖춘 책임자를 먼저 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둠을 편성하는 예로는 어떤 모둠의 수행 활동 과정이 외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든지 혹은 어떤 특정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학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감 있는 조장을 먼저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유능한 조장이 될 만한 인물들을 먼저 추천을 받습니다. 그 뒤에 각 조원들이 이 조장과 함께 모둠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둠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둠이 구성된 뒤에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사회 참여 수업이라든지 특정 정보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자재 활용 능력을 또 갖춘 학생들이 골고루 이렇게 조마다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조장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조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성적을 또 고려를 해서 편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협동학습을 진행할 경우에는 각 모둠마다 균형 있는 성적이 안배가 되도록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둠마다 나중에 퀴즈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퀴즈의 성적을 모둠별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성적의 안배를 먼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특히 이질적인 모집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주요하게 성적 외에도 또 성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다양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외에 또 고려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는 바로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모둠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각 모둠에 안배를 해서 문화적인 차이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둠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별로 이렇게 균형 있게 차별화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둠 내에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또 성별로도 다양하고 또 성적도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구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그 모둠을 편성할 경우에는 먼저 학생들에게 다문화적인 민감성을 이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둠 편성 과정에서 다문화적인 그 취향을 가진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학급 내에서 약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학생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수업으로는 다문화 수업이라든지 인권 수업, 성평등 수업 이런 수업에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모둠 내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수행함으로써 자기랑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들의 입장이나 생각을 들어볼 수 있게 하고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둠이 편성되었다면 모둠 활동을 지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모둠을 구성한 뒤에는 선생님이 모둠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시를 하게 됩니다. 모둠별 순시를 하게 될 경우에 보통 잘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가 격려를 하게 되고 또 돌아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질문이 있는 모둠에게는 또 구체적으로 답변도 해주면서 예시도 보여주면서 좀 더 가까이에서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돌아다니다 보면 모둠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무임승차를 하는 놀고 있는 학생들도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학생을 좀 더 격려를 해서 모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모둠에 좀 더 관여를 해서 지도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모둠 활동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체크리스트 평가지를 가지고 모둠 내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시하는 과정에서 특히 무임승차자를 지도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잘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도 해야 되지만 평가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무임승차자나 혹은 모둠 활동에서 기여한 정도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적어낼 거라고 평가를 동시에 하게 될 거라고 미리 안내를 하고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공지를 하고 또 모둠 활동 순시 과정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둠 활동을 한다면 이제 모둠 활동에게 어떤 과제를 부여할 것인가 혹은 모둠이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탐구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둠별로 학습지를 배부해서 그 학습지의 어떤 과정들을 수행하면서 학생들끼리 토론하고 의논하고 자료를 탐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인터넷 자료를 탐색할 수도 있고 태블릿 PC를 배부함으로써 그걸 통해서 또 정보를 탐색할 수도 있겠죠. 또 개인의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태블릿 PC나 이런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에 교사는 순시를 하면서 게임이나 혹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감독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에서는 보통 이렇게 자료 탐구를 통해서 모둠의 의견을 종합해서 활동 시에 기록하게 하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방법 보겠습니다. 모둠 내에서 토론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안건을 모아야 되거나 혹은
찬반 토론을 진행해야 되거나 어떤 토의나 토론을 수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는 2인 짝 토론을 수행할 수도 있고 4인 모든 토론을 진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조사를 하게 한 뒤에 토론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이렇게 토론의 찬반 쟁점을 드러내면서 말을 하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토론의 결과를 학급 앞에서 소개하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둠 활동의 그 주제 중에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주제도 있습니다. 사회과의 학습 과제에서는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선택한 뒤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하거나 문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게 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둠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또 탐색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둠 활동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의 경우에는 사회 문제나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PC나 여러 가지 컴퓨터를 활용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체험학습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 환경에서 밖으로 나가기가 좀 곤란할 경우에는 이렇게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이렇게 대리학습, 간접학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기기를 능동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업에 설계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회과 수업에서도 특히 이러한 AI, AR이나 VR 같은 수업 기법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진취감 있고 생동감 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과는 탐구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둠 활동에서 태블릿 PC나 혹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수업에서 탐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게 한다든지 혹은 AR이나 VR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체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앞으로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AI 기기들을 활용해서 수업에서 탐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복합적인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든지 또 협업 역량 이런 것들을 모둠 활동을 통해서 개발을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모둠 활동에서 앞으로는 서책형 교과서보다는 전자교과서가 좀 더 개선이 되어진다면 학교 수업에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교과서의 경우에는 개인이나 모둠의 그 진도나 주제나 상황에 따라 또는 자신의 진행 수준에 따라 이 교과서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학습 과제에 따라서 주제를 탐색한다든지 자신이 풀었던 문제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또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맞춤형 수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자교과서를 활용해서는 정보를 또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웹의 세계를 또 탐색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수업에서는 이러한 그 전자교과서를 또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심도 깊은 사회과의 탐구 수업이 또 진행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역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사회과는 특히 협업 역량이나 비판적 사고 능력, 또 창의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을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역량을 개발하는 데 모둠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의 인재는 특히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능력들 중에 협업 능력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능력들, 또 여기 창의력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주요한 수업 방법 중에 하나가 모둠 활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습자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비판적인 사고 또
협동과 이런 능력, 또 정보 미디어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춘 학습자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핵심 역량 교육 방법 중에 한번 살펴볼까요? 체험학습이나 협업학습도 해야 되고, 학습자 중심 수업도 해야 되고, 또 멀티미디어 활용 수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수업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 단계로서 모둠을 편성하고 운영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둠 활동이 수행이 되었다면 이제 모둠 활동을 발표를 시키게 됩니다. 모둠 활동의 경우는 소그룹으로 형성을 하게 됨으로써 소그룹 내에서 원활하게 어떤 활동이 수행된 거는 그 자신의 모둠 내에서는 알지만 타인의 모둠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둠 활동이 마감되고 난 뒤에 모둠별로 발표를 하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발표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모둠 발표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보통은 모둠 활동이 마감될 즈음에 이러한 방식으로 모둠 발표자를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둠 활동이 시작될 때부터 발표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 발표자만 주의를 하게 되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좀 모둠 활동의 과정에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을 누구나 열심히 참여하게 한 뒤에 발표자는 나중에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모둠 발표자를 선정할 때 보통 가위바위보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법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모둠의 의사를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모둠 내에서 좀 더 우수한 사람, 좀 더 열심히 참여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표하는 사람도 점수의 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표자를 균형 있게 골고루 기회를 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이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동안 발표를 많이 하지 못했던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에게도 발표 기회를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발표를 한 명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모둠원들이 함께 나와서 자기의 부분들을 이렇게 협동을 해서 소개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과정에도 참여했지만 공유하는 과정에서 발표의 과정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모둠 발표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보통은 그 모둠이 1조, 2조 이렇게 넘버링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려 모둠, 뭐 창의 모둠, 협동 모둠 여러 가지 모둠 이름을 이렇게 별도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호대로 부여가 되었을 경우에는 번호 차례대로 이렇게 발표를 시켜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차례대로 모든 결과물을 칠판에 게시를 해서 나중에 동료 평가나 교사 평가를 할 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둠 활동의 진행 시간을 볼 때 좀 더 먼저 마감된 모둠이 또 선착순에 따라서 먼저 발표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모둠 발표는 시키면 좋은데 주의할 점은 발표가 진행될 때 혹은 발표를 마감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공유할 때 그 조 이름이라든지 모둠의 이름을 위에다가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평가를 할 때 혼란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둠이 발표를 하고 나면 사회자나 예비교사 혹은 교사가 그 발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발표하는 요령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의 의견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큰 종이 보통 그 B4 용지나 혹은 뭐 A3 용지 혹은 뭐 4절지, 8절지 등 여러 가지 크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큰 용지에다가 8절지, 4절지 같은 큰 용지에다가 적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칠판에 게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모둠 활동의 결과를 기록하게 했던 A4 용지 크기의 그 활동지도 있습니다. 활동지를 들고 나와서 소개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비주얼 싱킹이나 뭐 포스트를 그리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 결과물이 있는데
그 결과물을 핸드폰으로 찍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촬영한 뒤에 또 공용 앞에 메인 컴퓨터에 보내서 사진을 함께 공유하면서 발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기자재 환경과 그러한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모둠별로 진행이 될 때 모둠별로 핵심적인 간단한 내용은 이렇게 짚어주면서 사회를 진행하고 다음 모둠의 발표를 진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둠 발표의 주제에 따라서 중간에 이렇게 사회를 진행하지 않고 맨 뒤에 종합해서 한꺼번에 조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상황에 따라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도 판단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면 전체 모둠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과에서 의사결정 수업을 진행했다면 각 모둠에서 우선적인 대안, 차선의 대안, 포기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소개를 했겠죠. 그러면 그 대안을 이렇게 순서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조가 이렇게 제시한 순서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회자는 모둠이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종합된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의 주제나 활동 내용에 따라 중간에 언급을 해줘야 될 경우에는 잠시 언급을 해줄 수도 있고 종합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종합해서 제시해 주는 것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의사결정 수업에서는 이런 것을 거의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고 또 모둠별로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할 경우에도 모둠별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발표하는 핵심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옆에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칠판의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또 정리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모둠의 종합 의견을 정리를 한 뒤에 다섯 모둠은 찬성 의견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었고 한 모둠은 반대 의견으로 수렴이 되었다고 학급 전체의 의견을 정리하는 방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 모둠을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모둠 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둠 활동을 평가하는 측면은 주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평가에 참여할 경우에 동료 평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료 평가의 경우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모둠 간에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둠별로 발표가 진행될 때 학생들이 다른 모둠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나 평가지를 가지고 다른 모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중하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또는 5점 척도에 따라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준을 마련을 해서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둠 내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둠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기여를 했고 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써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둠 내에서 동료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은 모둠 활동의 세부적인 진행 과정을 교사가 전체적으로 관찰을 하기가 어려울 때 이러한 모둠 내의 평가 의견을 참조를 해서 학생들의 모둠 활동 결과물에 대해서 차별화해서 이렇게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위에 나왔던 모둠 간의 동료 평가도 학생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반드시 옳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모둠 내의 이런 학생들의 평가는 자신들이 맡았던 역할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한다면 평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학생들이 자신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성찰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지를 제공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체크도 해보게 하고 또 자신의 변화된 점, 파악하게 된 점, 알게 된 점을 또 기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가 교사가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사는 평가지를 가지고 모둠 활동 과정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체크하면서 학생들의 수행 과정과 모둠 활동의 참여 정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발표 과정에서 발표자나 혹은 모둠 내의 발표자들이 이렇게 발표를 진행하는 과정을 평가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둠 활동에 대해서 교사는 모둠 활동의 그 행동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평가할 수도 있고, 또 모둠 활동의 활동지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지는 모둠의 전체 의견을 기록하는 난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지를 배부해서 학생들이 이 모둠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개별적인 의견을 또 적게 하면 이것을 개별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 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가 평가할 경우에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업의 활동을 평가하는 정도, 혹은 학생들이 수행한 학습지를 평가하는 정도, 이렇게 평가 영역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역마다 이렇게 어느 정도로 했는지 평가 기준, 예를 들어 협력, 논리적으로 표현한 정도, 또 경청을 한 정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기준을 세워보았습니다. 여기서 5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했죠. 학생들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생의 자기평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이 모둠 활동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자기의 역할에 어떻게 임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모둠 활동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주제, 이런 것들을 또 주관식으로 기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보게 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평가도 상황에 따라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상호평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브릭 평가 기준에 따라 상중하 기준점의 예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평가 요소로 세로에는 이렇게 평가 내용의 파악력이나 발표력, 또 협업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이 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중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파악을 했고, 하의 경우에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이 이렇게 조별로 각 발표하는 조별로 조의 이름을 적고, 또 조가 발표하는 주제를 간략히 적고 이렇게 평가 점수를 상중하 중에서 기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루브릭 평가 기준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교사가 여기서 평가할 때도 루브릭 평가 기준을 미리 5점 척도에 따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모둠 활동을 편성하는 방법, 모둠 활동을 운영하면서 지도하는 방법, 또 모둠 활동의 결과물을 발표하는 방법, 또 모둠 활동의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